지금 당장 나가. 이 집에 네 자리는 없어. 5년 전 그 집 현관에서 들었던 말이에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그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이 굳었죠. 그래도 문은 열어야 했습니다. 문 앞에 잠시 멈춰 서 있었을 때 그때 간호사가 저를 보며 물었죠. 보호자분이세요? 이 병실에서 저는 아직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일까요? 병실 문을 열자 병원 특유의 냄새 대신 부드러운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죠. 이런 병실도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창가 쪽 침대에 누군가 앉아 있었고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옆에 있는 손소독제를 눌렀어요. 차가운 젤이 손바닥에 퍼지는 동안 침대 위 환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침대 옆에는 보호자용 소파가 놓여 있었고 수건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본 적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새로운 간병인입니다. 제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어요. 환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참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의 볼을 앗아갔더군요.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환자가 저를 한참 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전에 본 적 있나? 그 질문은 금세 없던 일처럼 지나갔습니다. 환자는 곧바로 얼굴을 굳히고 말했죠. 명찰 좀 보여줘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저는 가슴에 달린 명찰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이혼하고 나서 바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환자는 명찰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창가로 돌렸어요.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못 알아본 웃음이 아니라 알면서 눌러버린 웃음 같았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저는 대답 대신 침대 옆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환자 손목에 채워진 파란 팔찌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름, 생년월일, 병동, 담당해. 익숙한 글자들이 흰 바탕 위에 빼곡했습니다. 팔찌의 이름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저는 환자의 손등을 보았어요. 검버섯 사이로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손톱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 드릴까요? 됐어요. 환자는 짧게 거절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보호자 서류를 꺼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받아온 입원 안내문, 식이 조절표, 투약 동의서, 서류 맨 위에 환자 이름이 또렷이 찍혀 있었죠.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연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바이탈 체크할게요. 간병인분, 성함이? 저는 명찰을 가리켰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의 팔에 혈압계를 감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대변은 보셨어요? 안 봤어요. 수분 섭취 좀 하셔야 해요. 간병인분, 물 자주 권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커튼을 조금 닫았어요. 환자가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정리하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물컵을 들자 환자의 손끝이 이불 위에서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미간이 잠깐 찌푸려졌어요. 그거, 환자가 거의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았고 그때 컵받침 밑에 사진이 보였어요. 남자아이 한 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얼른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보호자분 성함 다시 확인할게요. 문 쪽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환자의 손이 이불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만지지 마요. 환자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급하게 눌러 담은 것처럼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물러났어요. 창가 의자에 앉아서 가방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2번이나 놓쳤죠. 환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불 위로 올라온 손이 가만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저는 수첩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첫날, 환자 상태 양호, 보호자 방문 없음, 병실 천장에서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건 환자는 죽을 반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어요. 숟가락을 쥐려는 손끝이 떨려서 그대로 놓쳤습니다. 저는 식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조금만 더 드셔야 해요. 약 드시려면 위장에 뭐가 있어야 합니다. 알아요, 그 정도는. 환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결국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두어 술 떠먹고 나서 숟가락을 놓았죠. 됐어요. 더는 못 먹겠어. 저는 식판을 치우면서 환자의 얼굴을 슬쩍 보았어요. 볼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이라고는 하지만 체력이 너무 빠져 있었죠. 간호사가 투약 시간에 맞춰 들어왔어요. 조그만 종이컵에 알약 3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보호자분 오시나요? 퇴원 상담 일정 잡아야 하거든요. 환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와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됐어요. 필요 없어.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서류철을 넘겼어요. 그럼 간병인분이 대신 상담 들으실 수 있어요. 보호자 위임 동의서만 작성해 주시면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환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간호사가 어색하게 웃으며 나갔어요.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빈 물컵을 들고 정수기로 향했어요. 등 뒤에서 환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병인. 저는 멈췄어요. 네. 여기 얼마나 있을 거예요? 계약은 1주일입니다. 연장 여부는 환자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환자가 한참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물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환자가 천장을 보고 있었죠. 가족이 있으면 간병인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환자는 천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어요. 자식이란 게 그래요. 어릴 땐 붙어 있다가 크면 제 갈 길 가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드님이 계시군요. 아들 하나 있어요. 환자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바쁜가 봐요. 연락이 안 되네.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테이블 위 환자의 휴대전화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충전기도 꽂혀 있지 않았죠. 충전해 드릴까요? 됐어요. 어차피 올 연락도 없는데. 환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간호조무사가 식판을 가져왔어요. 환자는 이번에도 몇 숟가락 뜯어 말았습니다. 어머님, 식사량이 너무 적으세요. 회복이 늦어져요. 먹고 싶지 않은데 어떡해요. 혹시나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속 살피겠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조용히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남은 반찬이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랩으로 덮어두었습니다. 저는 환자 곁에 앉았어요.
제가 따로 뭘 사다 드릴까요? 입맛에 맞는 거요. 필요 없어요. 환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옆모습이 몹시 지쳐 보였어요. 간병인. 네, 말씀하세요. 이상한 소리 같겠지만 환자가 잠시 멈췄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족보다 간병인이 나을 때가 있어요. 가족은 기대를 하잖아. 실망도 하고. 그런데 간병인은 그냥 일이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 어딘가가 쓰렸습니다. 그래서 편해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해도 되니까. 잠시 후 환자의 눈빛이 풀렸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제 손목을 잡았어요. 내가 말을 좀 험하게 했지. 환자는 손을 놓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창밖을 봤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 그 사람이라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환자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가족보다 간병인이 낫다.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찬물로 손을 씻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니 환자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 휴대전화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힐끗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어요. 아들이라는 이름 옆에 숫자 3이 빨갛게 찍혀 있었죠. 읽지 않은 메시지 3개. 저는 화면을 뒤집어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충전선은 뽑힌 채로 휴대전화는 다시 울리지 않았어요. 환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읽지 않은 건 환자 쪽이었어요.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보호자 연락 확인. 환자가 읽지 않음. 펜을 놓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아들. 그 단어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병동이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뜸해지고 복도 불빛이 어둑해졌습니다. 환자는 진작 잠들었어요. 수면제를 먹은 탓인지 숨소리가 깊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실에 다녀오겠다고 메모를 남기고 병실을 나섰어요. 복도 끝 간호사실에서 교대 인수인계가 한창이었습니다. 801호 환자분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내일 투약 일정 확인하려고요. 야간 간호사가 파일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복도 구석 대기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겼습니다. 투약 기록, 식이 조절표, 수술 경과 기록.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입원 신청서였습니다. 환자 정보칸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시 서초구. 그 주소를 보는 순간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던 겨울밤.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캐리어. 뒤에서 들려오던 아이 울음소리.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습니다. 주소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간호사실로 돌아가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납 창구 옆 게시판에 입원비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는 척하면서 서류 속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보험 청구 내역서. 거기에 보호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 11자리. 저는 그 번호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외우고 있는 번호였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잊히지 않은 번호. 그 번호의 주인은 제가 등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류를 덮는 손이 떨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간호사실에 서류를 돌려주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환자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앉았어요.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이 사람은 저에게 말했어요. 넌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 그 집 거실에서도 비슷한 말이 들렸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망치고도 떳떳해? 그날 저는 남편의 외도 얘기를 꺼냈고 이 사람은 듣지도 않겠다는 얼굴로 저를 밀어냈었죠. 저는 그 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짐을 쌌어요. 그리고 그 집을 나왔죠. 아이를 두고요.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땐 저 혼자 벌어서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 집에 남는 게 그때의 저는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뒤 저는 이름부터 바꿨어요. 그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 대신 제 이름으로 다시 살고 싶었습니다. 환자의 손이 이불 위에서 움직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냥 잠꼬대였어요. 환자는 뭔가 중얼거리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 배정을 받아들였을까? 이름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 있었어요. 다른 간병인에게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 병실에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일주일. 그게 전부였어요. 그 뒤로는 다시 마주칠 일도 설명할 일도 없을 거라고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병실에 왔어요. 5년 전 제가 도망쳤던 그 사람 곁으로. 창밖에서 야간 순찰차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테이블 위 사진 속 남자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그 아이. 6살.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 병실에서 일주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냥 간병인으로, 낯선 환자를 돌보는 사람으로 끝나기를. 하지만 서류 속 주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바뀌지 않은 주소. 그 집에 아직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제가 두고 온 아이까지. 환자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새벽 5시 복도에서 회진 준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간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환자가 눈을 떴어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환자가 대답 대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간병인.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건을 접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평범하게 생겨서요. 환자가 피식 웃었어요. 평범하긴. 그 말끝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회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의 베개를 정리하며 숨을 골랐어요. 일주일만 버티면 돼요. 아무 일 없이. 복도에서 회진 카트가 멈추는 소리가 났고 환자는 말없이 제 쪽으로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베개를 다시 정리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 검사실 앞 대기 구역으로 내려갔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류 봉투를 들고 옆에 서 있었고 할머니는 대기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어머, 여긴 VIP 병동이라더니 사람이 많네.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옆에 환자분 계시잖아. 뭘 낮춰? 병원에서 조용히 하면 죽은 사람이야?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환자도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쪽을 바라보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저기 간병인 아가씨.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가씨 참 젊네. 요즘 젊은 사람이 간병을 다 하고.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중년 여성이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뭘 그만해. 사실이 그렇잖아. 할머니가 환자 쪽을 힐끗 보았어요. 저 환자분은 자식이 없나 봐. 간병인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어. 늙으면 다 남이야.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중년 여성이 얼굴을 붉히며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제발. 왜 틀린 말이야? 저기 환자분한테 물어봐. 자식이 효도하던가. 환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글쎄요. 효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무릎을 한번 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식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투였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약봉지를 정리하는 척했어요. 손이 바빴지만 귀는 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아가씨. 할머니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네. 환자분이랑 눈매가 좀 닮았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많이 듣는 말이에요. 평범하게 생겨서요. 할머니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눈매가 비슷하다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지만 표정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환자와 저를 번갈아 보았어요. 중년 여성이 할머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낮잠 주무셔야지. 낮잠은 무슨, 방금 왔는데. 투덜거리면서도 할머니는 외투를 여미며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저는 환자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었어요. 옆모습이 굳어 있었습니다. 물 드릴까요? 됐어요. 환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정수기에서 받아온 물컵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기구역의 소음이 잠시 잦아들었어요. 옆자리에서 할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고개가 앞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입이 거칠어서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원래 저러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셔서. 중년 여성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그래도 신경 쓰이시죠? 환자분도 불편하실 텐데. 중년 여성이 환자 쪽을 힐끗 보았어요. 환자는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중년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간호사가 대기구역을 지나가며 검사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801호 환자분, 오늘 저녁 6시부터 금식 부탁드릴게요.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 동의서요. 환자분 서명 가능하실까요? 간호사가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시겠어요? 환자가 서류를 받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네. 혈액 검사 동의서예요. 내일 수술 전 검사요. 수술? 환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추가 검사요. 수술은 아니에요. 환자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환자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힘이 들어간 글씨였어요. 이 글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 옆에 저는 서류를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옆자리에서 할머니가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효도가 뭐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콜벨 소리에 눈을 떴어요.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 침대 위 콜벨 불빛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환자분?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불이 젖혀진 채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저는 화장실 문 앞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 바닥에 환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환자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간호사, 사람 좀 와주세요. 소리를 지르며 복도 쪽 콜벨을 눌렀어요. 삐소리가 울렸습니다. 환자가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환자의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저는 환자의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간호사 2명이 뛰어들어왔어요. 야간 당직이었고 한 명은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언제부터 쓰러져 계셨어요? 모르겠어요. 콜벨 소리에 일어났는데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환자를 휠체어에 앉혔어요. 환자의 손목에서 팔찌가 흔들렸습니다. 혈압 재볼게요. 간호사가 혈압계를 꺼냈어요. 숫자가 떴습니다. 90에 60. 저혈압이네. 수액 연결해야겠어요. 휠체어가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처치실 앞에서 간호사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보호자분이세요? 그 질문에 발이 묶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니요. 간병인이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상태가 좀 안 좋아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분이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도 알려드려야 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처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졌습니다. 그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수액 연결하고 경과 볼게요. 아침에 보호자 연락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간호사가 처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4시. 복도에 사람이 없었어요. 형광등만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기억칸에 그 이름이 있었어요. 5년 동안 지우지 못한 번호.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르면 될 일이었어요. 한 통하면 끝나는 일. 하지만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환자분이 부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팔에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죠. 얼굴에 조금 핏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간병인. 네. 전화하지 마요. 환자가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환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알아요. 번호 알고 있잖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류에 있으니까. 봤겠지. 환자의 말에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서류 얘기였습니다. 연락 안 했어요. 앞으로도 하지 마요. 필요 없어. 환자가 다시 천장을 보았어요.
수액줄에서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처치가 있으면요? 환자가 짧게 웃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보호자고 뭐고 필요 없어요. 환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네. 왜 이 일해요? 환자가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돈 벌어야 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은? 그 질문에 숨이 막혔어요. 저는 환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환자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쉽게 말이 나왔습니다. 환자가 한참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환자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처치실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가족은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침 회진이 끝나고 저는 간호사실 앞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네, 해피케어 간병 서비스입니다. 801호 담당 간병인인데요. 교체 요청 가능한가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났어요. 교체 사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복도 끝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물걸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이요. 환자분이 요청하신 건가요? 간병인분이 요청하신 건가요? 제가요. 그러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서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가방 속 계약서를 떠올렸어요. 중도해지 시 수수료 30%. 그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래도 교체 원하시면 이틀 정도 걸려요. 대체 인력 구해야 해서 이틀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병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제 검사 대기 구역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복도 의자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중년 여성이 옆에서 거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간병인 아가씨. 사과 먹어요.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어. 혼자 다 먹기 많아. 할머니가 사과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환자분도 줘. 밥도 안 먹던데. 할머니가 환자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환자는 새벽 소동 이후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과 접시를 들고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사과 드실래요? 됐어요. 어제 봤던 할머니가 주신 건데요. 됐다니까. 환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환자분 성격 한번 드세네. 중년 여성이 황급히 엄마 팔을 잡았어요. 엄마, 그런 얘긴 좀. 근데 저 아가씨가 불쌍해서 그러지. 젊은 게 간병이나 하고. 시집은 갔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환자의 어깨가 굳는 게 보였습니다. 중년 여성이 난처한 듯 웃으며 말했죠. 또 꼰대 소리 나온다. 할머니가 껄껄 웃었어요.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근데 간병인 아가씨. 할머니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네. 우리 딸이 실비보험 든다고 난리인데 여기 입원비 실비로 다 되는 거야? 저는 당황해서 머뭇거렸어요. 아니, 옆에서 보니까 저 환자분 VIP 병실이잖아. 저거 하루에 얼마야? 중년 여성이 할머니 팔을 꼬집었어요. 돈 얘기 좀 그만하라는 눈치였어요. 궁금하잖아. 우리는 2인실도 비싸서 난린데
할머니가 볼멘 소리를 했어요. 환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실비 안 돼요. 다 제 돈이에요. 어머, 부자시네.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자는요. 아픈 것보다 돈 나가는 게 더 아파요. 그 말에 할머니가 무릎을 쳤어요. 맞아, 맞아. 그게 진짜야. 병원비가 사람 잡아.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끝나고 병실 안이 잠잠해졌어요. 저는 환자 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환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체 요청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간호사실 앞에서 전화하는 거 봤어요. 유리창에 비치더라고. 환자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도 돼요. 앉아봐요. 환자의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환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가면 돼요. 근데 왜 교체하려고 해요? 환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개인 사정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환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그럼 됐어요. 환자가 다시 창밖을 보았어요. 목소리가 무덤덤했습니다. 어차피 간병인이 뭐 정이 들어야 할 것도 아니고.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정들지 말라는 거예요? 환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끝나면 다 남이죠. 하지만 그 목소리 끝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환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교체 요청. 이틀 후면 이 병실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왜인지 전화기를 다시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CT 한 번 더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해요. CT 찍을 때 혈관으로 약을 넣고 찍는 검사라서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보호자 서명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가 안 계시면 환자분이 직접 서명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가족분 연락이 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간병인분이시죠? 보호자 연락처 확인 가능하세요?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환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연락 안 해도 돼요. 내가 서명할게요. 어르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검사 중에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요. 자식한테 연락 안 해도 됩니다. 환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잠깐 저를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환자가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적는 손이 느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았어요. 5년 전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손. 그때는 저렇게 떨리지 않았었죠. 검사는 오후 2시예요. 12시부터 금식이에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간병인. 환자가 저를 불렀어요. 네. 대기번호 좀 뽑아와요. 검사실 앞에. 지금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미리 뽑아놔야 안 기다리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검사실로 내려갔습니다. 검사실 앞 대기 공간에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호표가 나왔어요. 87번. 전광판에는 현재 54번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기네.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보호자세요? 여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병인이요. 아, 그래요? 저도 엄마 검사 때문에 왔는데 요즘 간병인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죠? 여자가 친근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환자분은 어디 편찮으세요? 담낭이요. 수술하고 회복 중이에요. 아이고, 담낭. 우리 엄마도 담낭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말이 제겐 듣기 힘든 말이었어요. 가족분 안 계세요? 아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렇죠. 바쁘다고. 그래도 부모가 아프면 와야지. 여자가 혀를 찼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번호를 기다렸어요. 전광판 숫자가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꺼내보니 업체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해피케어 801호 간병인 교체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체 인력 배정까지는 약 이틀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확정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틀, 빠르면 이틀, 아니면 그보다 더. 끝이 보이는 숫자였는데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가까워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접수 창구로 가서 번호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후 2시 CT 예약이요. 801호 환자분. 접수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어요. 검사 전에 보호자 동의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저는 서류를 건넸어요. 직원이 서명란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서명하셨네요. 네. 혹시 검사 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드릴 번호가 필요한데요. 간병인분 번호 남겨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제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1시 반까지 검사실 앞으로 와주세요. 병실로 돌아오니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번호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87번이에요. 1시 반까지 가면 돼요.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낯설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환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이 사람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하는 일은 당연한 거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간병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환자의 흰 머리카락이 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 어딘가가 묵직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에도 교체 확정 문자는 오지 않았고 저는 여전히 801호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와 환자는 묘한 리듬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세면을 돕고 7시에 아침 식사, 9시에 투약. 점심 후에는 복도를 한 바퀴 걷고 저녁에는 소등 전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자꾸 앞서갔습니다. 환자가 물컵을 찾기 전에 물을 따랐어요. 이불을 걷어차면 다시 덮어주었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물과 함께 내밀었죠. 그날도 점심 식판이 들어왔어요. 저는 식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네요. 환자가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두부 먼저 드세요. 국물은 좀 식힌 다음에요. 그 순간 환자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춘 채였습니다.
환자가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결혼하고 살던 때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좋아했고 뜨거운 건 잘 못 드셨어요. 두부는 늘 먼저 으깨서 드셨죠. 제가 그렇게 챙기기 시작한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게 편하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였어요. 환자가 불쑥 물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내가 뜨거운 거 못 먹는 거랑 두부 먼저 으깨는 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같이 살면서 몇 번이고 봤던 모습들이 순간 겹쳐졌습니다. 그냥 어르신들이 보통 그러셔서요. 환자가 한참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검사 한 번 받는데 반나절이야.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여성과 함께 봤던 할머니였죠. 복도를 지나가던 중 열린 문틈 사이로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간병인 아가씨,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 아까 보니까 환자분 밥 먹일 때 아가씨는 안 먹던데. 할머니의 직설에 저는 웃었어요. 나중에 먹으려고요. 나중은 무슨. 여기. 할머니가 비닐봉지에서 빵을 꺼냈어요. 편의점 샌드위치였습니다. 우리 딸이 사온 건데 나는 이가 불편해서 못 먹어. 아가씨가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굶으면서 간병하면 간병인이 먼저 쓰러져. 할머니가 샌드위치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저 환자분은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아가씨라도 잘 먹어야지. 할머니가 환자 쪽을 힐끗 보았어요. 환자는 된장찌개 국물을 후후 불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가씨.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네. 저 환자분이랑 진짜 남남이야? 심장이 덜컥했어요. 저는 샌드위치 포장을 뜯는 척 했습니다. 네, 그냥 간병 배정받은 거예요. 이상하네. 아가씨가 저 환자분 습관을 너무 잘 알아. 원래 눈치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그래요. 저는 웃으면서 넘겼지만 손에 쥔 샌드위치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이거. 대화를 돌리려 했어요. 할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안 물어볼게.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고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가 식사를 마쳤어요. 저는 식판을 치우고 약을 꺼냈습니다. 식후 약이에요. 환자가 약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약봉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아침약 아니야? 저는 약봉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아침약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꺼냈네요. 점심약을 다시 꺼내 건넸어요. 환자가 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지.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5년 전 이 사람은 제 실수를 단 한 번도 그냥 넘긴 적이 없었거든요. 밥이 질어도 반찬이 싱거워도 빨래가 늦어도 항상 혀를 차고 한숨을 쉬었죠. 그런데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정리하며 환자의 얼굴을 슬쩍 보았어요. 환자는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문 밖 복도에서 TV 소리가 흘러들어왔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투덜거리는 목소리. 아이고, 이 병원 TV는 왜 이렇게 복잡해? 중년 여성이 낮게 대꾸하는 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엄마, 여기 눌러야 지상파 나와. 환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맞아. 요즘 건 버튼이 너무 많아. 저는 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문 닫아드릴까요?
환자가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둬요. 답답해.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그 웃음은 병실 안까지 번졌어요. 병실 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환자가 웃는 얼굴. 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이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수납 창구에 갔어요. 환자의 중간 정산을 해야 했거든요. 입원한 지 일주일, 서류상으로는 내일이 퇴원 예정일이었습니다. 801호 환자분 정산이요.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프린터에서 영수증이 길게 뽑혀 나왔습니다. 직원이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금액을 불렀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일주일 입원비에 검사비, 약값까지. 제 기준으로는 한 달 월급이 아니라 꼬박 모아도 몇 년은 손대지 말아야 할 돈이었거든요. 실비보험 청구하실 거예요? 그건 환자분한테 여쭤봐야 해요. 그럼 일단 영수증 드릴게요. 보험 청구용 서류는 따로 떼셔야 해요.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었어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중간 정산 내역이에요. 환자가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숫자를 보더니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실비보험 청구하실 거예요? 안 해요. 안 하세요? 금액이 꽤 큰데. 그냥 내가 낼 거예요. 환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험 청구하면 아드님 쪽으로 연락이 가나요? 아들 앞으로 된 보험이에요. 환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청구하면 아들한테 연락 가잖아. 그러기 싫어요. 환자가 영수증을 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그 종이 한 장도 부담스러운 것처럼요. 이 금액을 혼자 감당하겠다는 거였어요. 아들에게 연락이 가는 게 싫어서였죠. 그래도 됐어요. 내 돈이야. 환자가 말을 끊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검사실 앞으로 오라는 안내가 나왔고 저는 환자를 따라 걸었어요. 검사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옆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사 대기 구역에서 몇 번 마주쳤던 그 할머니였어요. 중년 여성이 휠체어를 밀고 와 제 옆에서 멈춰 섰어요. 아이고, 잘 잤다. 병원 낮잠이 제일 꿀잠이야. 중년 여성이 물을 건넸어요. 엄마, 목마르지? 물 마셔. 고마워. 근데 우리 정산은 했어? 응, 아까 했어. 실비로 다 처리했어. 다행이다. 안 그러면 이번 달 생활비가 없었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 병실 안쪽을 힐끗 보던 중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간병인 아가씨, 저기 저 환자분은 정산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셨어요. 실비로? 아니요, 그냥 내신대요. 뭐? VIP 병실 비용을 그냥 내?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환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안 되나요? 안 되긴. 부럽지. 나는 실비 아니면 병원도 못 와.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환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부러울 거 없어요. 돈 있으면 뭐해요? 쓸 데가 없는데. 에이, 그래도 돈이 최고지. 건강 다음으로. 할머니의 말에 환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건강 다음은 사람이에요. 돈은 그 다음이고. 그 말에 복도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건 맞는 말이야. 사람이 있어야지. 환자가 창밖을 보았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돈도 소용없어요. 중년 여성이 할머니를 부르며 휠체어를 다시 밀었어요. 엄마 가자. 검사실 불러. 할머니는 손을 한번 흔들고 복도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닫고 안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환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수납 창구에서 돌아오는 길에 환자가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청구하면 아들한테 연락 가잖아. 이 사람은 아들에게 연락 가는 게 싫어서 보험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연락할 면목이 없는 걸까요? 저녁 투약 시간이 되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퇴원 예정이시죠? 네. 퇴원 후 외래 예약 잡아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한번 오셔야 해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외래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보호자분이나 간병인분 연락처 남겨주시면 예약 전날 문자 드려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내일이면 교체 인력이 오고 저는 이 병실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간병인은 내일까지예요. 환자가 먼저 말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환자분 번호로 보내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환자가 저를 보았습니다. 내일 가는 거죠? 네. 교체 요청한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환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어차피 퇴원이니까. 그 말이 담담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내일이면 끝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간병이 5년 만에 재회가. 그런데 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졌어요. 업체에 전화해서 교체를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했어요. 내일이 진짜 마지막인지 나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손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의사의 표정을 살폈어요. 무표정했지만 눈가에 긴장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펼쳤어요. 환자가 상체를 일으켰죠. CT 결과 나왔어요. 수술 부위 회복 양호하고 추가 소견 없습니다. 환자의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환자가 낮게 말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과 좋으세요. 다만 한 가지. 의사가 결과지를 넘겼어요. 외래 추적 검사가 필요해요. 일주일 뒤에 한 번, 한 달 뒤에 한 번. 그때는 보호자분과 같이 오셔야 해요. 환자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죠. 저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다음 외래는 보호자 동행이 원칙입니다. 의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환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했어요. 수납 확인서, 외래 예약표, 투약 안내문. 서류들을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환자가 서류 파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집에 노란 봉투 하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는 다시 말을 이어나갔죠. 외래 때 쓸 서류가 거기 있어요. 남한테 맡기기 싫은 것들이야. 내 책상 서랍 맨 아래.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른 뒤 환자가 덧붙였어요. 가서 가져와요. 저는 묻지 않았어요. 왜 아들한테 부탁하지 않는지, 왜 제가 가야 하는지. 알겠어요. 짧게 대답했어요. 환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기사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뒤
환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고 병실 문을 나섰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문이 열리자 로비 한쪽에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냄새가 천천히 멀어졌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을 보며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봉투가 아직 손에 없는데도 손바닥이 괜히 축축해졌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대문 앞이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았어요. 담장 위로 감나무 가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랬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후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심부름으로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낯선 여자가 안쪽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부탁하신 게 있어서요. 그러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사모님 방은 이쪽이에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노란 봉투를 찾았어요. 그걸 꺼내다 손이 멈췄어요. 봉투 위에 아이 연습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습장 첫 장에 선생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어설프고 삐뚤한 글씨로 비슷한 말이 몇 줄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는 멀리 갔다고 했다. 근데 아닌 것 같다. 밤에 할머니가 엄마 사진 보고 울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연습장을 덮었어요. 덮어도 글씨가 눈 안쪽에 남았거든요. 봉투를 품에 안고 저는 그 집을 뛰듯이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동안 봉투가 무거웠습니다. 서류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 때문에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간병인. 네. 일주일 뒤에 누가 데려다 줘요? 그 질문은 대답을 바라서라기보다 누군가를 피하려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교체 인력은 오늘 오후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의 간병 계약도 끝이었죠. 택시 타시면 돼요. 아니면 환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들에게 연락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우미 서비스 신청하시면 돼요. 병원에서 연결해줘요. 환자가 피식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간이 침대 위에는 제 가방, 세면도구, 수첩이 올려져 있었어요. 일주일간 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환자의 테이블 위에 사진이 보였어요. 처음 왔을 때 보았던 그 사진. 웃고 있는 남자아이. 저는 시선을 돌렸어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짐 챙기는 거 도와드릴까요? 됐어요. 별로 없어.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슬리퍼를 신고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복도로 나왔어요. 간호사실 앞에서 퇴원 확인 도장을 받았습니다. 801호 환자분 퇴원이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간병인 란에 서명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환자분 경과 좋으시던데 간병 잘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환자분이 잘 회복하신 거예요. 간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로 돌아오니 환자가 옷을 다 갈아입고 있었어요. 입원복 대신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퇴원 확인 끝났어요. 그래요. 환자가 가방을 들었어요. 저도 제 가방을 메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환자가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았죠. 빈 침대, 창가, 접힌 이불. 일주일을 보낸 공간이었어요. 가요. 환자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저는 뒤따라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둘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어요. 환자가 출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헤어지죠. 환자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웠어요. 일주일 동안. 환자가 짧게 인사했어요. 저는 허리를 숙여 답했습니다. 환자가 출구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환자의 흰 머리카락이 빛에 반짝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로비 반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그 남자 옆에는 화장이 진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환자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자가 먼저 저를 힐끗 보더니 턱으로 병실 쪽을 가리켰어요. 간병인 분이세요? 어머니 성격 까다로운데 힘드시겠어요. 남자는 환자에게만 시선을 둔 채 제 쪽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환자가 처음으로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긴 아니야. 남자가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환자가 발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로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환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입원했다는 거 보험회사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요. 왜 말을 안 하세요? 남자 뒤쪽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가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여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보험 청구 안 했는데. 환자가 낮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자동으로 올라가요. 실손보험은 다 연동돼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환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뭐? 뭐긴요? 제가 보호자잖아요. 연락을 해주셔야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필요 없어도 저한텐 필요해요. 체면이 있지. 남자가 말을 멈추고 잠깐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체면. 5년 전에도 그랬죠. 이 남자는 항상 체면을 먼저 생각했어요. 환자가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체면 때문에 온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면 보험금 때문이야? 내가 청구 안 해서? 환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남자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실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남들 눈 신경 쓰여? 환자가 로비를 둘러보았어요.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더 숨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요. 차 가져왔어요. 남자가 환자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환자가 팔을 뺐습니다. 안 가. 택시 탈 거야. 어머니, 가라고 했잖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환자가 돌아서서 출구로 향했어요. 남자가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나왔어요. 두 사람이 자동문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출구를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환자와 남자가 주차장 쪽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됐어. 내 도움 필요 없어.
왜 이러세요?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세 사람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발소리만 지나갔어요. 저는 기둥 뒤에서 끝내 나오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시선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맞지?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답해. 왜 여기 있어? 남자가 제 앞에 섰어요. 눈빛이 싸늘했죠. 그때 환자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남자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자가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니, 이 사람 얼굴 익숙하지 않아요? 환자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어요. 글쎄, 환자의 숨이 한 박자 늦게 이어졌어요.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자가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눈매를, 입술을, 고개를 숙인 방식까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디서 본 얼굴 같긴 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남자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설마 일부러 접근한 거야? 뭐가 목적이야?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이 넓은 서울에서 우연이라고? 남자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팔이 아팠습니다. 환자가 낮게 말했어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노으라고. 환자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남자의 손이 천천히 풀렸어요. 남자가 입을 다물었다가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여자가 낮게 말했어요. 오빠, 저 여자야?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저는 팔을 빼고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디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더 빨리 걸었습니다. 서라니까. 남자가 뒤따라왔어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망치지 마. 남자가 말했어요. 할 말 있으면 해. 저는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이 사람은 저에게 나가라고 했죠.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제가 입을 열려던 순간 남자가 먼저 말을 잘랐어요. 할 말 없지? 뭐라고요? 나한테 할 말 없잖아. 이제 그만하자.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았어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아이 면회도 안 시켜줬잖아요. 그건 됐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남자를 지나쳐 걸었어요. 환자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다가갔어요. 환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낮게 말했어요. 첫날부터요. 환자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짧게 말했어요. 첫날부터였겠죠. 환자는 그 말만 남기고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에 달린 명찰을 내려다보았어요. 결혼 전 이름이 적힌 명찰. 5년 동안 숨어 살았던 이름. 손이 명찰로 갔어요. 집게를 풀었습니다. 간병은 여기까지예요. 명찰을 떼어냈어요. 손바닥 위에 명찰이 놓였습니다. 5년 전에 당신이 한 말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환자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죠. 환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말 듣고 나왔어요. 아이까지 두고.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간병인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환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됐어요. 저는 환자의 말을 끊었어요. 이제 진짜 남남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저는 명찰을 환자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환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잘 회복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한 발, 두 발.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잠깐. 환자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빨리 걸었습니다. 이름. 환자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건물 모퉁이를 돌았어요. 건물 그늘에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숨이 가빴죠.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어요. 명찰을 떼어낸 자리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죠.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피해 다녔던 사람들.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이.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주저앉았어요.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병원 어딘가에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어요. 아니, 끝내야 했습니다. 그날 왜 쫓겨나야 했는지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도 달라지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간병일을 시작하면서 잡아둔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곳, 창문 하나와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일주일 동안 비워둔 탓이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았어요. 가방은 내려놓지 않은 채였죠. 손이 가방 지퍼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왔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어 연락처를 열었어요. 저장된 연락처의 기억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5년 동안 지우지 못한 이름이 거기 있었죠. 화면을 끄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엔 가방을 열었죠.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자 종이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꺼내보니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예방접종 수첩이었습니다. 아이 이름, 생년월일, 접종 기록, 병원 도장. 5년 전 짐을 쌀 때 챙긴 거였어요. 다른 건 다 두고 왔는데 이것만 가방 안쪽에 넣어두었죠. 수첩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아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돌 무렵 찍은 사진이었어요. 볼은 통통했고 눈은 초롱초롱했죠. 지금은 6살이에요. 해마다 아이의 생일은 기억해요. 아이 곁에 없었을 뿐이죠.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아이의 볼을 쓸었습니다. 종이 위라 아무 감촉도 없었어요. 수첩을 다시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어요. 건너편 건물엔 불이 꺼져 있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병원 주차장, 남편의 얼굴,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 눈이 똑같아서 처음부터 알았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손도 그랬죠. 야위고 핏줄이 붉어진 손. 그 손에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쥐어주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집에 돌아갔을까요? 아들이 데려다 줬을까요? 아니면 혼자 택시를 탔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남이니까요. 그런데도 눈을 감으면 병실이 떠올랐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뒷모습, 된장찌개 국물을 후후 불던 모습들, 약을 삼키고 물을 마시던 순간까지. 일주일이었어요. 겨우 일주일. 그런데 왜 이렇게 선명할까요?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형광등이 꺼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얼룩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손을 뻗어 화면을 켰습니다. 업체에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이면 저는 다른 병실로 가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다른 병원, 다른 환자. 저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일어나서 세면대로 갔죠. 물을 틀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와 있었어요. 눈이 똑같다고 했죠. 누구 눈을 말한 걸까요? 아이 눈일까요? 아니면 5년 전 제 눈일까요? 저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즈음에야 저는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 복도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었지만 누구를 찾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그 병원에 갔어요. 새로 배정을 받은 병원은 다른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사흘을 일했어요. 그런데 그 환자의 외래 진료일 아침, 저는 그녀가 입원해 있던 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왔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 정문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대기 의자, 기계.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외래 접수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번호표 기계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맨 끝에 섰어요. 왜 서 있는지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43번. 아직 한참 남아 있었죠.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고 어느새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 섰어요. 손을 들어 버튼 위에 올렸다가 그 순간 멈췄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저는 환자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닌데 말이죠. 손을 내리고 기계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대기 의자 쪽으로 걸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았죠.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선이 멈췄어요. 외래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베이지색 카디건, 느린 걸음.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몸이 의자에 더 깊게 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환자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손목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죠. 보호자 팔찌를 혼자 찾던 자리였어요.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아 보였습니다. 환자가 번호표 기계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호표가 나왔어요. 환자가 번호표를 들고 대기 의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환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환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2걸음 거리에 서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쳤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 있었습니다. 환자가 시선을 돌렸어요. 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대기 의자 끝쪽에 앉았죠. 저와 4칸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저는 환자의 옆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창가 쪽을 향한 얼굴. 손에는 번호표가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어요. 44번. 잠시 후 45번. 아직 그 사람 번호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환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에 힘만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발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본 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사이엔 의자 4칸의 거리가 있었고 그 거리는 5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전광판 쪽에서 안내음이 울렸어요. 환자가 손에 쥔 번호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환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차례라는 걸 확인한 듯 했습니다. 저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을 뿐이었죠. 환자가 진료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한두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붙지 않게, 떨어지지도 않게. 진료실 앞 복도에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환자가 그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저는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환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저에게 닿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잠시 바라보고만 있었죠. 저는 한 발 다가갔어요. 그리고 환자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칸 띄우고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진료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위에 진료 중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환자의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번호표가 구겨진 채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혼자 왔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요? 안 불렀어요. 환자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앞 환자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61번 환자분.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앉은 채로 환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환자가 저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움직였죠. 같이 들어올래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말없이 기다렸고 잠시 후 덧붙였어요. 오늘만.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고 환자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우리를 보고 보호자분이시냐고 물었죠. 환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잠깐 어색하게 웃더니 안으로 들어가라는 듯 손짓을 했어요. 환자가 먼저 걷기 시작했고 저는 반 발쯤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환자가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를 내려다보았죠.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환자는 그 번호표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번호 하나면 되겠지. 저는 번호표를 받았고 그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환자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번호표를 쥐었을 때 같은 종이를 둘이 함께 잡고 있었죠. 환자는 쉽게 손을 놓지 않았고 저 역시 놓지 못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화해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번호표를 쥐고 있는 것,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잠시 뒤 환자가 먼저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한 박자 늦게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그대로였어요. 우리가 앉아있던 의자 2개도 한 칸을 비운 채 그대로 놓여 있었죠.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왔고 복도 바닥에는 네모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은 이미 끝난 뒤였고 오늘은 외래 진료만 받으러 온 날이었어요. 진료실 문이 열렸어요. 안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모니터 하나. 의사가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사모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반발 뒤에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간병 계약은 끝났지만 발이 여기까지 데려다 놓고 말았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사모가 왼쪽, 저는 오른쪽. 팔걸이 사이로 손 하나 들어갈 거리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렸고 검사 결과 화면이 보였습니다. 경과 양호합니다. 수치도 안정적이에요. 사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의사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예약 화면이 떴어요. 다음 외래는 한 달 뒤에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고 의사는 예약표를 사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때는 보호자와 같이 오세요. 사모의 손이 예약표 위에서 멈췄어요. 바로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기다렸지만 사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후 사모가 예약표를 받았습니다. 접지 않은 채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누구를 데려오겠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다음 환자 서류를 꺼냈고 그걸로 진료는 끝났어요. 사모는 일어나지 않았죠. 예약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났어요. 의자 등받이에 걸린 사모의 가디건이 보였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사모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습니다. 가디건을 내밀었고 사모는 말없이 받아들였어요. 가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사모가 앞서고 저는 반발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고 제가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두 사람이 비쳤어요. 나란히 서 있었지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출구 앞에서 사모가 멈췄고 저도 그 자리에 섰습니다. 외래는 끝났지만 간호사가 잠깐만 더 쉬었다 가시라고 했어요. 로비 한쪽에는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사모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흘렀어요. 사모가 낮게 말했어요. 그놈이 바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도 한 적은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 환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인간 안 될 놈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었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환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대신 널 밀어냈다. 그게 더 쉬웠거든. 환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손주 엄마만은 지켜주고 싶었어. 그 말은 사과도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었어요. 반발 뒤에서 따라가던 중 자동문 앞에서 사모가 멈췄어요.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외래, 사모가 말했어요. 한 박자 지나서 사모가 덧붙였습니다. 다음 외래는 혼자 오기 싫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와요. 사모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사모가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 발 내딛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걸었죠. 나란히는 아니었어요. 반발 뒤 그 거리를 유지한 채로. 하지만 같은 방향이었어요. 오늘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말하지 못한 마음, 늦게 도착한 진심들 사이에서 우리는 가끔 조금 늦게라도 다시 숨을 쉽니다. 지금까지 따스여운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